안녕하세요. 일기 명작입니다. 오늘은 레미제라블을 가져왔어요.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주무세요. 시작합니다. 빵 하나 때문에 19년을 감옥에서 산 남자. 레미제라블. 1815년 늦은 저녁, 프랑스 남쪽의 작은 도시 디뉴에는 차가운 겨울밤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다. 낮 동안 사람들의 말소리와 마차 소리로 북적이던 거리에는 이제 찬 공기만 남아 있었다. 가게들은 이미 문을 닫고 있었고 창문 사이로 새어 나오던 불빛도 하나둘 줄어들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고 남은 것은 발자국이 희미하게 찍힌 눈길과 골목 사이를 스치는 바람뿐이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그 몸집조차 지쳐 보였다. 걸음에는 힘이 있었으나 동시에 오래 눌린 무게도 실려 있었다. 신발은 닳아 있었고 코트는 해져 있었다. 손은 거칠고 갈라져 있었으며 얼굴에는 오랜 세월 햇볕과 노동이 남긴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을 가장 먼저 붙드는 것은 그의 눈이었다. 그 눈은 누군가를 향해 열려 있지 않았다. 세상을 먼저 경계하고 먼저 미워하는 사람의 눈이었다. 너무 오래 모욕과 굶주림 속에 살아서 친절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사람의 눈이었다. 그의 이름은 장발장이었다. 그는 막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그날 디뉴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이미 오래전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한겨울 밤에 방향을 바꾼 인생이었다. 그해 겨울 장발장이 살던 집 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빵도 없었고 장작도 없었고 누군가에게 내밀 수 있는 마지막 체면마저 거의 바닥나 있었다. 집은 오래된 나무 냄새와 눅눅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고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누군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방 안의 열기를 조금씩 훔쳐가는 것 같았다. 그의 누이와 어린 조카들이 있었다. 처음 며칠 동안 아이들은 배가 고프다며 울었다. 하지만 굶주림이 길어지자 울음도 점점 약해졌다. 더는 우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아이들도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모양이었다. 나중에는 울기보다 서로에게 몸을 붙이고 웅크린 채 조용히 떨었다. 그 조용함이야말로 장발장에게는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었다. 아이가 조용해졌다는 것은 괜찮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지쳐서 더는 소리 낼 힘도 없다는 뜻이었으니까. 장발장은 벽 쪽에 기대어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는 자기 손을 내려다보았다. 거칠고 힘이 센 손이었다. 나무를 패고 짐을 들고 돌을 옮길 수 있는 손이었다. 그런데 그 손으로는 굶주림 하나 막아줄 수 없었다. 그는 방 안을 둘러보았다. 바닥, 식탁, 빈 냄비. 아무리 보아도 먹을 것이 될 만한 것은 없었다. 누이는 아이들 곁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괴로웠다. 눈물을 흘릴 힘조차 없어진 사람처럼 가만히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만 있었다. 옥.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한마디 안에는 수많은 뜻이 들어있었다. 미안함도 있었고 부탁도 있었고 체념도 있었다. 장발장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잠깐 손을 멈추었다가 결국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밤 공기가 얼굴을 후려쳤다. 눈이 조금 내려 길 위가 희미하게 밝았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채 한참 걸었다. 가게는 대부분 닫혀 있었고 사람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가 걸음을 멈춘 곳은 빵집 앞이었다. 창문 안쪽으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빵들이 있었다. 그것은 그 순간 그에게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방 안의 아이들, 누이의 눈빛, 아침까지 이어질지 모를 얕은 숨소리.
모든 것이 그 빵 하나와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다. 장발장은 창문 앞에 오래 서 있었다. 마음 한쪽에서는 돌아서라고 말했다. 지금 이 순간 돌아서면 아직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돌아서는 순간 아이들 중 누군가의 숨이 내일 아침에는 멎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였다. 그는 두 손을 꽉 쥐었다. 손끝이 저릿했다. 한 번이면 된다. 그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렸다. 그 말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법을 어기려는 자기 자신일 수도 있었고 이미 결정을 내린 뒤 마지막으로 스스로를 속이려는 마음일 수도 있었다. 그는 길가에서 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한순간 그는 정말로 돌아설 수 있었다. 지금이라면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 벽에 기대어 숨을 참고 있던 아이들. 차가운 손이 비어있는 냄비. 결국 그는 창문을 내리쳤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밤거리를 갈랐다. 장발장은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누가 뛰어나오는 것만 같았지만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그는 급히 손을 뻗어 빵 하나를 움켜쥐었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오히려 그의 심장을 더 세게 뛰게 만들었다. 그는 그대로 달렸다. 집에 돌아왔을 때 숨이 목 끝까지 차올라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또 한 번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아이들은 여전히 웅크린 채 있었고 누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장발장은 아무 말 없이 빵을 내밀었다. 잠시 정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이들이 움직였다. 떨리는 손들이 빵을 잡았고 곧 허겁지겁 입으로 가져갔다. 그것은 먹는 모습이라기보다 살아남으려는 몸부림에 가까웠다. 누이는 빵을 쪼개며 아이들에게 먼저 건넸다. 가장 작은 아이가 빵을 입에 넣자마자 눈을 감고 씹는 모습이 보였다. 그 얼굴에는 안도와 절박함이 동시에 떠올라 있었다. 장발장은 벽에 기대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다만 아주 천천히 길고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그는 아이들을 살렸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죄인이 되었다. 며칠 뒤 경찰이 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소리처럼 들렸다. 장발장은 문이 열리기 전부터 알고 있었다. 자신이 한 선택이 결코 그 밤에만 머무르지 않으리라는 것을. 체포는 짧고 간단했다. 저항해도 달라질 것은 없었다. 재판 역시 마찬가지였다. 판사는 그에게 왜 빵을 훔쳤느냐고 물었지만 그 질문 안에는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장발장이 아이들의 굶주림을 이야기해도 법정은 잠시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거기서 중요한 것은 배고픈 아이가 아니라 깨진 유리창과 훔쳐간 빵이었다. 판결은 5년형이었다. 감옥으로 끌려가던 날 장발장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처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여전히 억울함을 가지고 있었다. 자신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이 남아있었고 언젠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희미한 희망도 있었다. 하지만 감옥은 사람의 생각을 오래 두지 않았다. 강제노동, 모욕, 쇠사슬, 숫자로 불리는 삶. 하루하루가 같은 색으로 반복되는 동안 인간은 서서히 자기 자신을 잃어갔다. 장발장은 탈출을 시도했다. 처음에는 희망 때문이었다. 자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패했다. 형량이 늘어났다. 두 번째에는 조금 더 절박했다. 그래도 실패했다. 또 형량이 늘어났다.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탈출의 이유는 분명하지 않아졌다. 바깥에 나가 무엇을 할지보다 여기 있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 남았다. 그렇게 5년은 10년이 되었고 10년은 19년이 되었다.
19년이라는 시간은 그의 몸을 먼저 바꾸었다. 근육은 단단해졌지만 인간다운 부드러움은 사라졌고 표정은 굳어졌다. 그러나 더 크게 변한 것은 마음이었다. 처음에는 억울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분노가 남았다. 시간이 더 흐르자 그 분노는 세상을 향한 증오가 되었다. 세상은 자신에게 한 번도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고 한 번도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그는 믿게 되었다. 마침내 출소하던 날, 간수는 그에게 노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전과자 증명서였다. 그 종이는 감옥 밖의 감옥과 같았다. 장발장은 마을에 들어가 여관을 찾았다. 처음엔 주인이 무심하게 그를 맞이했다. 하지만 노란 종이를 내밀자 얼굴빛이 변했다. 우린 그런 사람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문은 닫혔다. 다른 여관도 마찬가지였다. 어떤 이는 방이 없다고 했고 어떤 이는 대놓고 돌아가라고 말했다. 그는 돈이 조금 있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었다. 남들처럼 아무 일 없이 침대에 몸을 눕힐 수 있는 평범한 밤이었다. 밤은 점점 깊어졌다. 추위와 굴욕이 겹치자 그의 안에서는 오래된 감옥의 분노가 다시 살아났다. 그는 거의 이를 갈다시피 하며 중얼거렸다. 결국 다 똑같군. 그때 누군가가 한 집을 가리켰다. 저기로 가보시오. 주교님 집이요. 장발장은 비웃고 싶었다. 성직자라면 오히려 더 쉽게 자신을 판단할 것 같았다. 하지만 더 갈 곳도 없었다. 그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그 집 문 앞에 섰다. 문을 두드리자 잠시 뒤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다. 따뜻한 빛이 밖으로 흘러나왔다. 문 앞에 선 사람은 미리엘 주교였다. 주교는 장발장을 위아래로 한번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 시선에는 경계도, 혐오도, 놀람도 없었다. 그저 한 사람을 바라보는 평온함이 있었다. 저녁은 드셨습니까? 장발장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 질문이 낯설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 아무도 그런 것을 묻지 않았다. 그는 거의 습관처럼 거칠게 말했다. 나는 죄수요. 감옥에서 나왔소. 어디를 가도 쫓겨났소. 주교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래도 들어오십시오. 장발장은 그 말을 믿지 못한 채 문턱에 서 있었다. 주교가 다시 손짓했다. 추운 밤입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제야 그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실내는 따뜻했다. 장작 타는 냄새, 수프 냄새, 조용한 생활의 냄새가 났다. 그것은 장발장에게 너무 오래 잊고 있던 세계였다. 식탁에 수프와 빵이 놓였다. 그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먹었다.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야비해 보일까 봐서가 아니라 이런 대접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몇 숟갈 지나자 허기가 몸을 지배했다. 그는 점점 빠르게 먹기 시작했다. 주교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저 한 사람이 배고픔을 달래는 모습을 지켜보는 눈빛이었다. 그날 밤, 주교는 그에게 침대까지 내주었다. 장발장은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부드러운 이불의 촉감도 조용한 집안의 정막도 오히려 낯설었다. 감옥에서는 늘 누군가의 숨소리와 쇠사슬 소리, 명령과 욕설이 있었다. 이 조용함은 마치 함정 같았다. 그는 몸을 뒤척이다가 결국 눈을 떴다. 달빛이 방 안으로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다 그의 눈에 탁자 위 은식기가 들어왔다. 은식기. 팔면 꽤 값이 나갈 것이다. 그 순간 그의 안에서 오래된 감옥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바보같이 잊지 마라. 이 친절이 내일도 계속될 것 같으냐? 먼저 챙겨라. 살아남으려면. 장발장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설득력을 얻었다. 세상은 늘 자신을 밀어냈다. 이 집만 다를 이유가 있는가?
그는 결국 일어나 은식기를 챙겼다. 그리고 조용히 집을 나섰다. 하지만 멀리 가지 못했다. 경찰에게 붙잡혔고 다시 주교의 집으로 끌려왔다. 경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주교님, 이 사람이 은을 훔쳤습니다. 장 발장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다. 감옥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마 더 오래,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그런데 그때 주교가 말했다. 아닙니다. 내가 준 것입니다. 경찰도 장 발장도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장 발장은 고개를 들었다. 주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아쉬운 듯 말했다. 그런데 촛대는 왜 두고 가셨습니까?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은촛대 2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것을 장 발장의 손에 직접 쥐어주었다. 이것도 가져가세요. 경찰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돌아갔다. 집 안에 둘만 남았을 때 장 발장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 안의 은촛대는 묵직했고 그 무게가 그대로 가슴으로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때 주교가 조용히 말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이 은으로 당신의 영혼을 샀습니다. 장 발장은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보았다. 주교는 계속 말했다. 더는 미움과 어둠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마십시오. 정직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 말은 장 발장의 가슴을 처음으로 진짜로 아프게 했다. 법은 19년 동안 그를 벌했다. 하지만 그는 그 안에서 더 차갑고 더 거칠어졌을 뿐이었다. 그런데 단 한 사람의 믿음, 단 한 번의 자비가 그를 무너뜨렸다. 그날 밤 그는 길 위에 한참 서 있었다. 손에는 은촛대가 들려 있었고 눈앞에는 검은 밤이 펼쳐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이 또렷하게 보였다. 그는 주교를 속였고 훔쳤고 거짓말을 했지만 주교는 자신을 죄인으로 묶는 대신 사람으로 대했다. 그 사실이 장 발장을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달라지고 싶다고 생각했다. 세월이 흐른 뒤 그는 새로운 이름으로 살게 되었다. 마들렌. 그는 어느 공업도시에서 일을 시작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았다. 몸으로 익힌 노동과 머리로 익힌 계산을 통해 사업을 일으켰고 공장을 세웠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려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기처럼 가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었고 병든 이들을 도왔고 굶주린 이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다. 마들렌 시장. 그 이름은 신뢰와 선행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그의 방 한쪽에는 언제나 은촛대 2개가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볼 때마다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았다. 그 촛대는 과거를 비추는 빛이자 지금의 삶을 지키게 하는 약속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세상에는 사람의 변화보다 기록을 더 믿는 사람도 있었다. 자베르였다. 자베르는 법을 절대적으로 믿는 경찰이었다. 그에게 법은 질서였고 질서는 곧 정의였다. 그래서 범죄자가 변할 수 있다는 말은 그에게 허술한 감상처럼 들렸을 것이다. 그는 마들렌 시장의 선행과 존경을 보면서도 어딘가 설명하기 어려운 의심을 버리지 못했다. 너무 훌륭해서 오히려 수상한 사람. 너무 잘 숨기고 있어서 더 위험한 사람. 그 무렵 마들렌의 공장에서 일하던 판틴이라는 여자가 있었다. 판틴은 젊고 아름다웠지만 지쳐 있었다. 그녀에게는 코제트라는 어린 딸이 있었다. 하지만 혼자 아이를 데리고 살아갈 힘이 없었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시골의 여관 주인 부부인 테나르디에에게 아이를 맡겨야 했다. 처음에는 잠시뿐일 줄 알았다. 일을 하고 돈을 벌어 조금만 버티면 다시 아이를 데려올 수 있으리라 믿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희망을 오래 허락하지 않았다. 공장 사람들은 판틴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남편도 없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향한 시선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녀는 변명할 틈도 없이 일터에서 밀려났다. 그날 이후 판틴의 삶은 한 번에 무너지지 않고 조금씩 깎여나갔다. 처음에는 머리카락이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긴 머리를 잘라 팔았다.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그녀는 자기 삶의 한 부분도 같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꼈을지 모른다. 하지만 돈이 필요했다. 코제트에게 보내야 했다. 그 다음은 치아였다. 웃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젊음의 상징 같은 그것을 돈으로 바꾸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점점 낯설어졌지만 그녀에게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었다. 세상은 가난한 사람에게 상처받을 시간도 길게 주지 않는다. 판틴은 점점 병들어갔다. 몸은 약해졌고 기침은 깊어졌다. 누구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녀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온 이름은 코제트였다. 우리 아이에게 보내야 해요. 그 말은 거의 기도처럼 반복되었다. 죽음이 가까워졌을 때 그녀는 장발장의 손을 붙잡고 말했다. 제 딸을 찾아주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 약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간절함은 무거웠다. 장발장은 그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약속하겠습니다. 그 말은 판틴을 완전히 편안하게 만들지는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한마디만큼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붙들 수 있는 희망이었다. 크리스마스 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장발장은 코제트를 찾기 위해 테나르디에의 여관으로 향했다. 밤길은 조용했고 눈은 소리를 삼키고 있었다. 그는 숲길을 지나던 중 멀리서 작은 그림자 하나를 보았다. 아이가 물통을 끌고 있었다. 아니, 끌려가고 있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아이의 힘으로는 물통이 너무 무거웠다. 몇 걸음 옮길 때마다 아이는 잠시 멈추어 숨을 골라야 했다. 손은 얼어 있었고 어깨는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 아이가 코제트였다. 장발장은 한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장면은 그에게 오래전 자기 조카들의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너무 일찍 어른으로 만들어버린 아이의 모습이었다. 그는 말없이 다가갔다. 코제트는 발소리를 듣고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낯선 어른을 본 아이의 눈빛에는 먼저 두려움이 스쳤다. 하지만 장발장이 물통 손잡이를 대신 잡아주자 그 눈빛은 곧 놀람으로 바뀌었다. 누군가가 도와준다는 사실 자체가 낯선 아이의 눈이었다. 무겁지? 장발장이 낮게 물었다. 코제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해도 되는지 모르는 듯 했다. 한참 뒤에야 아주 작게 말했다. 네. 그 한마디가 장발장의 가슴을 더 무겁게 했다. 그날 밤 그는 테나르디의 여관에 들어가 코제트를 데려가겠다고 말했다. 부부는 처음에는 웃으며 돈을 더 뜯어낼 방법을 찾았다. 아이가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돌보느라 힘들었는지 온갖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장발장은 말없이 돈을 내놓았다. 그는 그 자리에서 부부의 잔인함과 탐욕을 모두 알아차렸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논쟁이 아니라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다. 코제트는 그날 밤 장발장의 손을 잡고 여관을 나섰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다. 장발장은 그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이후 코제트도 다시는 놓치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면서 코제트는 달라졌다. 더 이상 눈치를 보며 숨죽이는 아이가 아니었다. 따뜻한 방, 제대로 된 옷, 사람답게 대해주는 한 사람. 그 모든 것이 아이를 천천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장발장은 서툴렀지만 진심으로 그녀를 아꼈다. 그는 좋은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자기 삶 전체를 내어주어 지키는 사람은 될 수 있었다. 코제트는 아름다운 소녀로 자랐다. 그리고 어느 날 마리우스를 만났다.
마리우스는 진지한 눈을 가진 청년이었다. 젊음 특유의 열정과 아직 닳지 않은 이상을 함께 지니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나이였다. 코제트에게 마리우스는 처음 만나는 봄 같았고, 마리우스에게 코제트는 혼란한 세상 속에서 유일하게 순수한 빛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무렵의 파리는 조용하지 않았다. 도시는 가난과 분노로 끓고 있었다. 젊은 학생들과 시민들은 세상이 바뀌어야 한다고 믿었다. 거리에는 논쟁이 오갔고 술집과 골목에서는 혁명의 말들이 쌓여갔다. 마침내 바리케이드가 세워졌고 총이 손에 쥐어졌다. 마리우스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지만 동시에 싸워야 할 시대 속에 살고 있었다. 총성이 울리고 연기가 거리를 뒤덮고 외침은 점차 비명으로 바뀌었다. 친구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바리케이드 위의 희망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피를 흘렸다. 마리우스도 총에 맞아 쓰러졌다. 장발장은 그를 발견했다. 그는 잠시 그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이 청년은 코제트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등에 업었다. 무거웠지만 망설일 수 없었다. 총알이 날아드는 거리에서 빠져나갈 길은 거의 없었다.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파리의 하수도였다. 하수도 안은 악취와 어둠으로 가득했다. 바닥의 물은 차갑고 더러웠다. 벽에는 습기가 가득했고 길은 끝없이 이어졌다. 마리우스는 의식을 잃은 채 축 늘어져 있었다. 장발장은 몇 번이나 휘청거렸다. 허리와 다리가 비명을 질렀고 숨은 거칠게 끊어졌다. 하지만 내려놓을 수는 없었다. 지금 멈추면 이 아이는 죽는다. 그 생각이 그의 다리를 움직였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어둠 속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았다. 한참을 걷고도 같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신발 안으로 물이 들어왔고 손은 점점 굳어갔다. 그러나 그는 계속 걸었다. 자기 인생 전체를 지탱해온 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끌어다 쓰는 사람처럼. 마침내 그는 출구를 찾았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자베르였다. 그 순간 장발장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등에 업은 청년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으며 앞에는 평생 자신을 법으로 쫓아온 남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기묘하게도 그 순간 주도권은 장발장에게 있었다. 그는 자베르를 죽일 수도 있었다. 자신의 과거와 두려움, 다시 감옥으로 끌려갈 가능성을 그 자리에서 없애버릴 수 있었다. 자베르도 그것을 알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장발장은 자베르를 죽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를 풀어주었다. 그 선택은 자베르의 세계를 무너뜨렸다. 그는 평생 법을 믿어왔다. 법은 옳고 죄수는 그르며 경계는 명확하다고 믿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장발장은 그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다. 법은 그를 죄인이라 불렀지만 그의 선택은 누구보다 선했다. 자베르는 그 모순을 견딜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는 세느 강다리 위에 오래 서 있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고 도시의 불빛은 그 위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평생 붙잡아온 질서가 손안에서 무너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법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인간이 있다는 사실 앞에서 자기 자신이 무너진 것이다. 결국 그는 강으로 몸을 던졌다. 혁명은 끝났다.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수많은 꿈들이 피 속에 묻혔다. 하지만 마리우스는 살아남았다. 그는 회복했고 코제트와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결혼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살아남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슬픔과 안도가 함께 있었다. 누구나 생각했을 것이다. 이제 장발장도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쉽게 용서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두 사람 곁에서 물러났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혼자 살기 시작했다. 늙었고 지쳤고 긴 생애의 대부분을 이미 써버린 사람이었다. 그 방 안에는 거창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촛대 2개가 있었다. 은 촛대. 그의 인생을 바꾼 빛. 어느 날 코제트와 마리우스가 그를 찾아왔다. 장발장은 희미해진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어린아이였던 코제트는 이제 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한때 죽어가던 청년은 그녀의 곁을 지키는 남자가 되어 있었다. 장발장은 천천히 은 촛대를 바라보았다. 오래전 디뉴의 그 밤. 사람을 믿지 않던 죄수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준 빛. 그는 그 빛이 자기 삶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야 완전히 이해했는지도 모른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입을 열었다. 사랑하는 것이 삶이다. 그 말은 그의 고백이자 결론이었다. 법은 그를 벌했고, 세상은 그를 밀어냈고, 고통은 그를 뒤틀어 놓았다. 하지만 끝내 그를 구한 것은 사랑이었다. 미리엘 주교의 사랑, 코제트를 향한 사랑,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방 안에는 깊은 고요가 내려앉았고, 은 촛대의 불빛만이 가만히 흔들리고 있었다.